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직업심리학 제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2강 강의는 변수의 측정, 변인의 측정부터 들어갑니다. 변수의 측정.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아이콘을 보십시오.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보다는 1강보다는 좀 더 아이콘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변수의 측정에서 1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수란 서로 다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나 대상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 이렇게 본다, 측정했다 그러면 변수가 이제 성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인, 변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속 변수와 불연속 변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할 수 있으면 연속이고 한정된 수치만을 할당할 수 있으면 불연속이 됩니다. 수치들이 양적 차이를 나타낸다면 양적 변수가 되고 질적 차이를 나타내면 질적 변수가 됩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는 독립 변수고 결과가 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말합니다. 애연 변수와 중거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값을 통해서 다른 변수의 값을 애연하려는 용도, 애연의 동그라미, 예측하려는 용도로 쓰이면 애연 변수고 이 애연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애연 변수로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중거 변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연 변수로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중거 변수라 하고 변수의 값을 애연하려는 용도가 있으면 애연 변수라고 한다. 이 의미를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이해하셨죠? 이거는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척도,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도구이며 대상들을 산출하는 수치들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척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명명, 그 다음에 서열, 그 다음에 등간, 그 다음에 비율이 있는데요. 이것은 1차보다도 2차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척도라고 하면 측정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척도하면 측정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명, 서, 등, 비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세팅을 하실 때 네 가지의 척도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명, 서, 등, 비 이렇게 쓰시고요. 자, 첫 번째 명목 척도, 명명 척도라고도 하고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도 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써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정보 차이만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척도다.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척도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요.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서열입니다. 상대적 크기나 순위 관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다라고 했는데 서열하면 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로 갈수록 수준이 높거든요.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류를 포함하고 있겠죠. 순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순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입니다. 세 번째로 수준이 높네요. 수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 수치 차이가, 그럼 여기서 반영하는 수치 차이가 동일하다는 등간 정보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성의 간격이 동일하다. 자,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위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격. 거기 나온 대로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이 간격의 차이가,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우리가 바로 이제 등간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가장 수준이 높은 척도거든요. 따라서 분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위 비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격이 동일하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거 이거죠. 절대 0.2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수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로 끊어요. 절대 0점이 있는 변수를 측정한 경우에 얻을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말한다.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절대 0점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무게 0kg은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죠? 길이 0cm 이것은 길이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 0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씩 써드릴게요. 자, 성별은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혈액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혈액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열. 자, 서열은 우리가 학으로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 서열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점도 서열화된 것이에요. 하나 더 써드릴까요? 소득 수준도 서열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입니다. 등간은 우리가 이제 절대 0점은 없잖아요. 이게 절대 0점은 없어요. 온도가 바로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겁니다. 온도 0도씨 있지만 0도씨가 온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온도가 존재합니다. 0도씨에도. 따라서 온도의 0도씨는 절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등간 척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직업심리학에 0점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업심리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 0점은 절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바로 등간 척도에 들어갑니다. 자, 비율 척도는 말씀드렸어요. 무게, 길이, 그 다음에 연령도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령은 0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무게, 길이, 연령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율 척도가 된다. 이 정도만 쓰시면 여러분들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자료의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의 분석에 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있네요. 정규 분포 곡선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포,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분포도란 사례들의 점수를 각 점수대별로 표현한 그림이며, 대부분의 변수들은 사례수가 충분하다면 30사례 이상입니다. 30사례 이상이 된다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합니다. 밑에 각주 5번에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은 M이라는 것이 가운데 딱 있어요. 그 M이 바로 평균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그러면 1씩 옮긴 거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곡선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이 68.3%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 봤을 때 68%가 그 평균 지점에 속해 있는 거예요. 평균 그 구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더 많아지겠죠. 사례수가 95%, 그 다음에 9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심화학습을 보시면 2차에 나왔던 건데요. 표준화를 위해서 수입된 자료가 끊어요.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완곡화해라.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지 않죠. 그래도 완만하지도 않죠. 이렇게 보면은 평균 지점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완곡화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보태거나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상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절미법입니다.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이는 꼬리가 작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이, 양쪽에 있는 꼬리 부분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자를 수가 없죠. 당연히 꼬리 부분이 극소수일 때는 그걸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절미법이라고 말합니다. 면적 환산법입니다.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아서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의 지점수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 환산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각 점수들의 백분위를 찾습니다. 백분위 분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백분위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 지점수를 쓰는데요. 지점수의 분포를 찾아서 면적을 환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몇 %다. 어디서 어디 구간은 몇 %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표준화를 위해서 수입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는
실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나오는 것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규분포를 그리겠습니다.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자,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운데를 평균이라고 해요. 가운데 온다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빈도가 있다 그래서 최빈치라고 해요. 최빈값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0입니다. 평균이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이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 여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여기가 바로 68% 정도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빨간색이요. 이 빨간색은 바로 이제 95%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양쪽 끝 있죠. 이렇게 넓은 범위가 전체의 99%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평균을 M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플러스 1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간격은 일식이죠. 일식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규 분포 곡선은 1번 사례수가 적절해야 됩니다. 사례수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 사례수를 n으로 이야기하거든요. n이 30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평균이 0입니다.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합니다. 세 번째,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에 바로 종 모양으로 생긴 것이 바로 정규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완곡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절미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적 환산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정규 분포 모양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곡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미법. 절미법은 꼬리미 끈을 절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면 편포의 꼬리, 여기 있는 편포의 꼬리가 극소수일 때 그걸 잘라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절미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면적 환산법이 있습니다. 면적 환산법.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100분의 1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위고 여기가 하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와 하위의 100분의 2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00분의 1을 찾아서 점수들의 100분의 1을 찾아
그 100분위에 해당되는 표준점수 지점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100분위의 표준점수인 지점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계산 문제로 해가지고 1차 필기 때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산도 들어갑니다. 이 변산도는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흩어질 산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래서 점수 분포의 흩어진 정도, 가로 묶어주세요. 점수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요약해주는 지수가 변산도가 되겠습니다. 변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6번 각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단의 심리검사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3가지가 범위, 사분편차,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넘기면 그게 나와요. 자, 범위와 사분편차와 또는 사분위 편차라고도 하고요. 표준편차가 있는데 많이 쓰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의 별표. 제가 여기 표준편차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편차는 1인 분포가 바로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범위는 레인지라고 해서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범위를 레인지니까 R이라고 표시하고요. 간단히 표시하면 최고 점수에서 최저 점수를 빼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우리들이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25 이렇게 나오기 힘들죠. 25.4, 24.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확 상한계와 하한계를 감안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 1은 최고 점수의 정확 상한계와 최저 점수의 정확 하한계까지의 거리가 범위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2, 5, 6, 8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최고 점수가 8, 최저 점수가 2니까 빼면 6,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7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인지 범위로 7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사분위 편차입니다. 사분위 편차는 범위가 양극단의 점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단점. 범위는 끝과 끝을 보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범위는. 그래서 점수 분포상의 양극단의 점수가 아닌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수 간의 거리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분위 편차를 보는데, 사분위니까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등분을 하게 되는데, 즉 사분위 편차는 범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양극단의 점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전체 사례를 4수로 나눠요. 4분하고 이제 100분위 75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끊어요.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점수까지의 거리와 라고 했습니다. 끊어요. 100분위 50에 해당되는 100분위 점수에서 100분위 25에 해당되는 점수까지의 거리를 합합니다. 합해서 2로 나누면 4분위 편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에 되는 평균 거리를 산출한 것이 4분위 편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앙치가 있고 거기로부터 100분위 25의 평균 거리, 그러니까 여기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 4분위 편차다. 4분위 편차도 일종의 범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통계 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 값에 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측정 값을 말하며, 그 다음 가로치세요. 한 집단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냐. 대개 이제 동질적이면 편차가 적다라고 하잖아요. 동질적이 아니다 그러면 편차가 심하다라고 하잖아요. 한 집단의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통계치 중에 하나입니다. 끊어요.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 이게 중요한 단어가 문장이 됩니다. 집단의 각 점수들이 있어요. 많은 점수들이 있는데, 자,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를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말할 수 있다. 표준편차가 0일 때는 관측값 모두가 동일한 크기가 되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표준편차는 관측값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변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수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점수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산도라고 했고, 여기 관측값의 3포 정도, 3포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3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범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땡땡 최고 점수에서 마이너스 최저 점수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4분위 편차가 있다. 4분위 편차. 자, 이 4분위 편차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쉬워요. 자, 볼게요. 여기가 이제 중앙치가 되잖아요. 중앙치. 자, 그러면 4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하면 되겠죠. 자, 4등분을 정확하게 했다고 가정하고요. 얘가 100분이 25가 됩니다. 100분이 50이 되고요. 100분이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이 50하고 75 사이에 이 것과 그 다음에 100분이 25에서 50에 이 것을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요. 그게 바로 4분위 편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가 되는 중앙치로부터 100분위 25가 되는 평균거리입니다. 되는 평균거리를 우리가 4분위 편차다. 자, 중앙치가 이기잖아요. 25가 이거고 25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100분위 25가 되는 평균거리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분위 편차는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양 끝쪽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4분위 편차는 범위의 한계를, 범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것부터 할게요. 편차가 0이다 그러면은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겁니다. 편차가 0이다 그러면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편차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점수가 많은 거죠. 떨어진 점수가 많을 때 우리가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자, 거기 나온 대로 간단하게 쓰면요.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입니다.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거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말합니다. 분산이란 것을 들어보셨죠? 분산도 마찬가지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건데요. 분산은 상당히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분산은 표준 편차와 연관돼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도 이제 흩어짐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루트 분산을 하잖아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자, 변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밑에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가 있는데요.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표준 오차 이코르 양의 제곱근, 즉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분의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피어슨에 의해서 1893년 소개된 통계량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지느냐를 알려주는 통계량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말씀드렸죠? 루트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겁니다. 표본 추출을 여러 번 했을 때 각 표본들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말해요.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려주는 통계량이 됩니다. 만약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공식에 넣으면 되니까. 이때 표준오차는 표준편차보다 항상 작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제곱근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구할 때 표준편차를 표본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표준오차는 표준편차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표준오차가 있습니다. 표준오차를 스탠더드 에러라고 해서 SE라고 표시하고요. 자, 이퀄 루트 n분의 이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 여기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표준편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표본 크기 분의 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으로 나눠버린 게 이거니까 따라서 SE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으면 시그마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차가 크잖아요. 표준편차가 크면은 표준오차도 커지게 되죠. 분모가 커지면 여기 있는 분자가 커지면 숫자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면 표준오차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공식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표준점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한 값으로서 끊어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걸 지점수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체계로 특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T점수나 G점수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표준점수라고 말합니다. 자, 원점수의 내용이 1차 때 나왔는데요. 원점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므로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기준점을 의거점이라고도 합니다. 의거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볼게요. MMPI-2가 있다. 다면적 인성검사 두 번째 판이 있다. 그러면 의거점 기준점이 이제 65T가 돼요. 65T가 컷오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넘어가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는 많이 있진 않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T점수인데 원점수 하나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한 이게 중요한 거죠. 비교가 불가능한 개별적 채점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 원점수는 척도의 종류로 볼 때 서열화가 가능한 서열 척도에 불과할 뿐 차이 비교를 나타내는 등간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T점수, G점수 같은 표준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집단과 차이를 비교하는 거. 하지만 이 원점수는 너 높네, 나 낮다 이런 것만 가능해요. 따라서 서열 척도만 가능하다. 차이 비교가 가능한 표준점수가 등간 척도가 되는 겁니다. 차이 비교 가능한 게 뭐라고요? 표준점수고 이 표준점수는 등간 척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점수가 있는데요. 자, 이 표준화 점수는 대개 이제 T점수, 대표적인 T점수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표준점수, 표준화 점수를 같은 의미로 많이 보기 때문에 표준점수에 상수를 더하거나 곱해서 친숙한 수치들로 변환하여 만든 점수를 표준화 점수라 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쓰죠. G점수는 숫자가 작고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G점수를 많이 쓰진 않고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자, 5번째까지 하고 판사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두 변이인이 서로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해요. 관련성의 동그라미. 너 그 일과 상관이 있냐? 그 말은 너 그 일과 관련이 있니? 라고 했어요. 따라서 상관성은 관련성의 정도다. 상관계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습니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요. 마이너스 1쪽으로 가면 부적 상관이고 플러스 1쪽으로 가면 정적 상관이라 해요. 삼포도를 표현했을 때 사례들이 나타나는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모여 있으면 상관계수가 큰 거예요. 점들이 퍼져 있으면 상관계수가 작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포도를 그렸어요. 통계 프로그램에서 삼포도를 그렸는데 그게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직선에 가깝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의 분포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로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으면 이것은 관련성이 부족하구나, 적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큰 것은 직선에 모여 있는 거고 퍼져 있어 버리면 상관계수가 낮은 거예요. 상관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점수의 제한과 아울러 서로 다른 집단의 결합인데 마지막에 있는 3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 결정계수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계수는 1차 필기에서 나온 건데요. 상관계수는 결정계수 비교가 가능합니다. 결정계수란 것은 뭐냐면 크기가 다른 여러 상관계수를 비교하고자 할 때 별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별량을 상관계수 R제곱 여기 위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3번에 별표 치세요. 3번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니까. 자, 단순 선형회귀 분석의 경우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이 결정계수가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상관계수 R제곱이 있잖아요. 이 R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감마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R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에서의 성적 간의 상관계수가 0.30이었어요. 상관계수 0.30에 가로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적에 관한 별량의 9%가 자, 지능검사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9%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 점수하고 학교에서의 성적의 상관성을 봐봤더니 0.30이 나왔다. 제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3이면은 2라고 좀 멀어요. 그렇죠. 0에 가깝죠. 그래서 상관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학교에서의 성적에 관한 별량의 9%. 그러니까 학교 성적의 별량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9%가 지능검사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상관계수가 0.3이니까 0.3 곱하기 0.3 하면 0.09가 나와요. 따라서 지능검사 점수로 학교 성적의 9% 정도를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돼요. 상관계수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정계수가 되는 건데 그 결정계수가 바로 설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량의 몇 퍼센트가 이제 제곱한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결정계수는 상관계수 R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서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있는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직업상담학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표준 점수, 표준화 점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G점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점수를 T점수라고 정리를 하면 자, G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자,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거나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느냐? 50 플러스 10G가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나온다 했으니까 10을 곱하게 되면 그 소수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 좀 편한 숫자, 비교하기 편한 숫자로 바뀌는 게 이제 T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식을 알아놓으세요. 이거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수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화를 하거든요. 표준점수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원점수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비교가 불가되고 비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점수는 규준과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규준과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규준이 이미 표준화된 점수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규준과의 비교가 가능하죠. 자,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의 차이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 비교를 말하는 건데 그 차이 비교가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서열 척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규준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즉 차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차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준 점수는 바로 등간 척도가 된다. 등간 척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필기 때 나온 것이고요. 원점수 같은 경우는 의거점,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표준 점수는 기준점이 있다. 기준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원점수와 표준 점수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관계수를 보면 되겠죠?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표시하는데요. 감마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0,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감마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쪽으로 나오면 우리가 부적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적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 1 쪽으로 오면은 정적 상관이 있다, 긍정적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0입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0.3이 나왔잖아요. 0.3은 이 지점이거든요. 0.3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0.3이라고 그랬잖아요. 0에 가까운 거라 이것은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결정계수가 있다. 결정계수는 설명력을 말하는데, 결정계수는 상관계수 R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관계수 R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그럼 시험에서 상관계수를 가르쳐줘요. 거기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3이 나왔다. 그럼 0.3에 제곱을 하면 0.09가 된다. 따라서 이건 100분의 9니까 바로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면은 별량, 거기 별량의 9%가 지능검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 정도의 예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의 설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9%의 설명력이 있다 그 말은 별량의 9%입니다. 전체 별량의 9%가 바로 여기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지능지수하고 지능검사의 결과하고 학교 성적 간의 이 관계는 여기 전체의 9% 정도는 관련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결정계수 이것은 우리 2차에 나온 게 아니라 1차 필기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잖아요. 이거는 공식만 알면 이것은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필기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계산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필기 기출문제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질이 있고 정량이 있잖아요. 정량은 수치화를 하는 건데, 뭐 생애진로 사정은 면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진로 사정이라 하는 부분이 있고, 전형적인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이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이 있잖아요. 면담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질 자료입니다. 직업카드 분류법도 마찬가지. 이거 상담학에서 배웠잖아요. 2번이나 했잖아요. 직업카드 분류법도 정질적인 자료 방법이다. 수입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효능감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자기효능감 측정이 있는데, 자기효능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라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학습인원의 반도라가 이야기한 건데, 거기 보면은 세 번째 과정을 보면 먼저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과제 수행 확신 정도를 물어요. 물어서 이 수행 수준의 예측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 정보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상담학에서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3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3번에 있는 상관계수까지만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